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연년생 딸 2명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엄마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저의 7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아이 둘을 친구네 집에 잠시 맡기고 남편과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에 가서 근사한 야경을 보며 저녁을 먹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라서 고생 많이 했었다고요. 남편은 현재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치고는 성과가 좋아서 저희 가족은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만큼 경제적 상황도 좋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피아노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해서 일은 쉬고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혼자만 버는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나도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다면서 걱정 말고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소연이 네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외벌이는 힘든 것도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들 돌보기만 해. 내가 알아서 다 호강시켜줄게. 그래야 내가 너 고생시킨 거 용서받을 수 있지. 용서라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난 여보 탓 절대 안 한다고 늘 말했잖아. 여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탓하지 마.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래. 진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 밑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진짜 내가 아직도 주먹이 운다니까. 이런 대화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저렇게까지 적대시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남편도 지금은 저희의 가정을 예쁘게 꾸리고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말도 아까운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이 집안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남편을 일찌감치 소개시켜주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 가족에게 저를 인사시켜주거나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거라면 솔직하게 빨리 말해줘. 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헤어지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왜 나 부모님께 인사도 안 시켜주고 가족도 소개도 안 해줘? 너는 우리 엄마랑 아빠 다 만났잖아. 밥도 같이 먹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예비 사이라고 생각하시던데. 내가 사실은 우리 가족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정확히 말하면 내 가족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내 관계를 보여주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들인데 창피하다니. 남편은 그때 한숨을 푹 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정사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지방에 농사를 크게 짓던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집안이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자식을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키울 여력이 되어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나 그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울 자식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자식은 남편의 형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많이 받았대. 우리 아버지부터 애초에 3대 독자시거든.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엄마도 무조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사람 한 명 만들어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나 봐. 그런데 생각만큼 임신이 빨리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하고 시댁에서 눈총도 많이 받았대. 그러다가 5년 만에 우리 형을 임신하고 낳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은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자랐지.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 모두 항상 우리 장손 하시면서 형을 무슨 왕자 대접을 다 하셨다니까. 그럼 너는? 너도 똑같은 자식이잖아.
2년 뒤에 내가 태어났지만 나는 형이 없다면 애초에 쓸모도 없는 존재였어. 우리 엄마를 그 부담감과 시집살이에서 구원해준 자랑스러운 장남은 내가 아니라 내 형이었으니까. 나는 뭐 만약 형이 잘못되거나 한다면 그 자리를 채울 비상용 아들이었던 거지 뭐. 남편의 성장기는 정말 어두운 터널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형이 먼저였고 집안의 모든 건 다 형을 위주로 돌아갔죠. 특히나 친할머니와 어머니의 편애 속에 남편은 늘 외로워야만 했습니다. 형이 집에 온다고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따뜻한 밥을 차렸지만 남편은 야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심지어 형의 옷빨래나 형 방 청소까지 본인이 다 했다고 합니다. 너는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어. 한 명만 낳았으면 온전히 우리 장남한테 다 투자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대뜸 태어나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소리란 말인가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거기에 공부를 잘했던 남편이 가장 서러웠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마음대로 공부도 못하게 하는 거였다고 해요. 학원을 다니고 싶었고 집안이 학원 몇 개쯤은 보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대요. 영어를 좋아해서 원어민을 만나 대화하고 싶어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그런 데를 뭐하러 다녀? 그런데 돈 쓸 바에야 우리 장남 옷 한 벌이라도 더 해주지. 괜히 이상한데 돈 낭비하라는 소리 꺼내지도 마. 남편은 결국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어린 나이라 써주는 곳도 많이 없었다고 해요.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길거리에서 광고지 나눠주기, 고깃집 서빙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집에 알려지자 형이 자신에게 종종 돈을 빼앗으러 왔다고 해요. 말로는 빌린다고 하지만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 뜯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형도 엄마와 할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고 남편을 동생 취급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중학교 때 모은 돈으로 원어민 영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쭉 이태원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영어 실력을 더 키우려고요. 그 덕분인지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로 편입하라는 권유도 받았고 영어 성적은 늘 1, 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외국어 공인능력시험 점수 우수자로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어요. 물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했으니까요. 특히나 남편과 2살 차이 나는 형이 재수에도 실패하고 삼수를 시작한 터라 집안 분위기가 더더욱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리자마자 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세게 후려쳤다고 해요. 조용히 못해? 뭐 그게 큰일이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우리 장남 듣고 기죽으면 어쩌려고? 우리 장남 기죽어서 공부 집중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참 웃기지 않아? 우리 형 그때 집에 있지도 않았어. 삼수한다는 사람이 앞날 걱정은 전혀 안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고. 합격 소식조차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집안에서 남편이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학기를 마치고 바로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군인 월급을 악착같이 모아 전역 후 그 돈으로 복학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등록금을 모두 해결하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의 형은 겨우 들어간 지방의 전문대도 1년 유급을 하고 그제서야 뒤늦게 군대에 입대해 있었고요. 저랑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와 들어간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랑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와 들어간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한 웨딩업체 회사에 입사했었는데 제가 그 웨딩홀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자주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죠. 솔직히 나한테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하면 너도 좋은 소리는 고사하고 나쁜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인 상황이라서 너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하겠어. 그래도 아직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도 아니고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혼 먼저 해서 형 기죽인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실 거야. 어쨌든 결혼은 가족끼리의 일이라 아주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놓치기 싫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고 싶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다 자라 성인이 된 자식이니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장남, 나중에 장손 낳으면 뒷바라지 해줘야 하니까 니들 줄 결혼 자금은 기대하지 마라.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괜히 가방 끈 긴 여자 집안 잘못 들었다가는 집안 기운 다 흐려진다.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어? 저기 지방에 섬 하나 되는 논밭이 다 우리가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야. 그런 집안에 시집 오는데 혼수는 당연히 빠짐없이 챙겨올 거지? 시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 남편이 지금까지 제게 했었던 시어머님에 대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들은 건 남편이 순화해서 말해준 거였어요. 아무리 어린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니 어리 빠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예비 동서는 피아노 친다면서요? 도련님은 회사원이고 그래서 어디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어머님 말 맞다나 그래도 재력 없는 집안도 아닌데 주변 시선 신경 써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 형편을 갖춰야죠. 도련님도 결혼하면 이참에 형 밑에 들어가서 일 좀 배워봐요. 요즘 주식시장이 대세라니까.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은 본인이 친구들과 함께 주식 투자 모임을 만들어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세 등등한 아주버님과 1년 전에 결혼했다는 형님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돈을 어느 정도 벌기는 버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희도 빈손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고 모욕적인 말들을 듣는 게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손 윗사람이고 어쨌든 결혼은 잘해야 하니까 참자는 마음으로 애써 웃으면서 대충 넘겼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내내 시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싸고 돈 아낄 수 있는 곳으로 하라고요. 어차피 장남 결혼식도 아니라 지인들 초대도 많이 안 할 거라고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더라고요. 시어머님한테 화도 당연히 났지만 이런 엄마 밑에서 외롭게 자랐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실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런 힘든 환경에서도 저렇게 바르게 자랐으니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승낙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제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너 우리 집 와서 음식 좀 도와라. 우리 장남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소풍 간다는데 도시락 필요하단다. 나 네 형님이랑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갈 건데 오늘 집에 카드 신청한 거 배달 온다고 하거든? 네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신 좀 받아라.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제사 음식 할 깜냥 되는지 검사해봐야겠으니까 오늘 집으로 와라. 제사 준비할 때도 큰 며느리는 귀한 장손자 낳아줄 며느리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저는 그야말로 하녀 취급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깨워서 재료 손질하고 전 부치며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칭찬 따위는 없었고 오히려 제사상을 제대로 못 준비한다고 준비 과정 내내 폭언과 잔소리라고도 할 수 없는 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으로부터도 무시의 말들을 많이 들었고요. 시집살이 속에서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기도 했지만 오로지 남편을 보며 버텼어요. 남편은 제가 당하는 시집살이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챘으니까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마련하고 나면 난 집이랑 연 끊을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내 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우리 둘 집 명의 번듯한 집 마련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고 살게 해줄게. 시어머님이 심하게 한다 싶으면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고 항상 저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굳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셋이서만 잠깐 만나자고요. 그러더니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래 동서, 이번에 이랑 이 친구들 투자클럽에 진짜 금쪽 같은 정보 들어왔어. 여기 투자하면 1년, 아니 반년 만에 배당금 최소 몇 억을 챙길 수 있어. 초기 투자금이 좀 세서 그렇지 일단 배당금만 나오면 인생 확 피는 거야. 배당금 나오면 지금 빌리는 돈에 2배 더 붙여서 동서 돌려줄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천만 원은 제게도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남편은 반대할 거라면서 말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점점 험악한 분위기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동서가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련님 어차피 집안에서 입지 좋은 거 알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머님이 우리를 더 예뻐하시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동서라도 우리하고 잘 지내야지. 그럼 어머님이 당신이 예뻐하시는 큰아들 부부한테 잘해주고 도움 줬다고 동서라도 예뻐하시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도련님도 조금씩이나마 좋게 봐주실 텐데 그걸 못 읽어? 그래 재수씨,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알짜배기 정보야. 내가 원금에 몇 배 더 얹어서 돌려줄 텐데 5천만 원 그거 큰 돈도 아니라니까. 만남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버렸어요. 사실 이 적금 만기되면 우리 집을 마련하자는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보태라고 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등살에 지쳐 결국 깨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 전재산이나 다름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는 길게 기억하면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명 빌려준 돈이었음에도 제가 그냥 거저준 돈 취급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물어보면 되려 벌컥 화를 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라고요. 듣는 저는 어이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며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남편은 잘 살자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전 재산급의 돈을 줘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제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편지에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도 형을 따라 주식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고 거액의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도 쫓기고 있다고도 적혀 있었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자신이 저에게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망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빚을 다 청산하고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믿음직스럽던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시댁의 등살은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놈은 그럴 줄 알았다고 멍청한 놈이라고 욕만 했고요. 아주버님은 제가 준 돈은 잘만 써먹고 그러니 자기처럼 제대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를 했어야 한다며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겉으로는 어떻게 동서하면서 저를 걱정했지만 은근히 저를 비웃었고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규칙 사유가 너무 확실하니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제 첫째 딸이죠. 남편이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랑 아빠는 한번 만나게라도 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버린 집을 혼자서 꿋꿋이 지켰습니다. 시어머님은 혼자 된 제게 옳았구나 하고 수시로 찾아오며 잔소리를 하고 폭언을 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저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그런 남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도 나쁜 말을 하는 시어머님이 돌아가고 나면 저는 악착같이 좋은 동영상과 예쁜 사진, 아름다운 음악들을 찾아 듣고 봤어요. 그리고 끝없이 뱃속 아이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좋은 말만 해줬죠. 첫째 딸이 태어날 때도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고요. 아기 보러 왔다고 말도 없이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셋이 들이닥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쓸모도 없는 딸을 낳았다며 막말을 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빠도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은 어떡하냐며 비웃음 섞인 걱정을 날렸어요. 그때는 저도 엄마의 힘이었는지 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고 하며 화를 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엄마 성질이 저렇게 사나워서 애 성질도 볼만하겠다며 폭언을 하며 나갔고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 지났고 어느덧 첫째 딸의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보기 싫었으니 친정 부모님과 셋이서만 조촐하게 돌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 딸 첫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잔치를 며칠 앞두고 형님에게서 신이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듣자 하니 아주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업한다는 친구들이 큰 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잘되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벌 수 있을 거라고요. 누가 봐도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한 목소리였습니다. 끝에 가서는 도련님은 아직 소식 없어? 하면서 제 속을 또 긁어 놓았지만요. 그래도 친정아빠가 첫 외손녀 첫돌이라고 큰 돈을 써서 좋은 호텔에 식사 예약을 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써주신 아빠에게 죄송스럽고 감사했어요. 아빠는 어차피 아기는 돈을 안 받으니까 저랑 엄마, 아빠 3명 값만 지불하는데 뭐가 죄송하냐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가 힘을 내서 행복하게 살아야 자식도 행복한 거라고 돌잔치는 행복한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즐기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로 다짐하고 들어간 그 호텔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와 친정 식구들이 예약했던 그 호텔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도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와 친정 식구들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놀람도 잠시, 이내 왜 자기들이 여기 왔는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대단한 상대 큰 회사 부사장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부자 되기 위한 미팅을 하러 왔다는 거죠. 저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창피한 꼴 보이기 싫어서 그냥 대충 네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예약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필 아주버님과 형님네 테이블도 바로 옆에 옆이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고 아빠가 사온 케이크에 초도 붙여서 불고 나니 분위기가 꽤 좋아졌습니다. 한창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주버님과 형님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푹 숙여가며 인사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속으로 돈이 사람을 저렇게 이중인격자로 만드는구나 하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귀에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그 목소리는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버님과 형님도 충격을 받은 얼굴로 멍하니 손만 내밀고 서 있더라고요. 두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지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날에서야 저는 남편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사라졌던 제 남편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기업의 부사장으로 나타난 건 놀라운 일들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1년 전에 저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은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아주버님과 동업을 하다 아주버님에게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양심을 품고 아주버님을 해치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를 발견한 남편의 손에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의 형이니까 막았다고 해요. 그 남자는 아주버님의 말대로 큰 돈을 벌면 어떤 사업을 했을지 이야기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남자의 말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 해요. 만일 자금만 충분히 마련되어 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 돈을 끌어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면 제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그 남자가 자기가 미국에 지인이 있다며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챙겨서 사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망할 것을 대비해 제게 거짓 편지를 남긴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혼 규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까 제게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보시다시피 남편의 예상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미국에서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남편은 지금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장은 남편과 동업을 시작해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된 그 남자였고요. 그리고 남편은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조만간 곧 저를 찾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투자자를 한 명 만나야 했는데 그게 아주버님이었고요. 하지만 남편도 상대가 아주버님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유롭게 웃으면서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사장님이 자신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따지고 보면 형이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친 덕분이라고요. 그렇지만 사업가로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잃기는 했어도 뭐 하나 성과를 올린 것도 없는 사람과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투자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남편의 양복 옷자락을 붙잡고 빌었어요.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다른 동료들이 이 건을 성사시키겠다는 아주버님 말만 믿고 돈을 다 맡겼고 자기는 그 돈을 모두 투자했다고요. 이대로 가면 그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돈도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러게 누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렇게 큰 소리만 먼저 치라고 했냐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절규하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두고 저와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저를 속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타국에서 혼자 고생했을 남편 생각에 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 보고 얼마나 외로웠냐며 안아주시고 함께 울었습니다. 1년 만에 딸을 본 남편은 딸을 안고 또 많이 울었고요. 혼자 출산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게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어요. 제가 원한다면 친정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매일매일 찾아와 빌었어요. 그 대단하던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장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빌더라고요. 보아하니 벌써부터 그 투자클럽 동료들이란 사람들이 돈 돌려놓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당신들이 날 아들 대우하고 동생 대우하고 가족 대우를 해줬냐면서 자기는 당신들 같은 가족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저와 딸 그리고 제 부모님이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은 잠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형님 보며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아팠던 기억들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라고요. 남편과 미국에 있는 남편의 동업자 사장님 덕분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도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삼 남편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나 실감도 나고 동시에 이렇게 큰 돈을 모을 때까지 혼자 미국에서 가족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고로 미국에 가는 날도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부터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처음에 저에게는 예전에 그랬던 막말을 해댔습니다. 네가 자기 아들 꼬여서 그렇게 부모 말도 안 들어먹고 형도 안 돕는 애로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마구 대들었어요. 남의 귀한 남편 어릴 때부터 학대에 가깝게 차별하고 편애하며 키워서 당신들이 지금 벌 받는 거라고요. 달라진 제 모습에 시어머님도 크게 당황하면서 이내 태도를 바꿔서 빌더라고요. 한 번만 말 좀 잘해달라고요. 그러나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염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는 찾아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간간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이고 명품들 산 것들이고 다 처분했는데도 빚을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님 재산까지 거의 다 끌어다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제발 100만 원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결국 한 번쯤은 돈 보내줘도 모른 척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마음속에 받아왔던 상처가 생각보다 더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감히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기에 남편이 뭘 하든 다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둘째도 임신해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지금은 7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고 있고 시댁은 전혀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 언젠가는 꼭 행복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